아버지, 술이 죽었습니다. 뭐라고? 그날 술독을 여는 순간 냄새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시큼하고 텁텁하고 썩은 냄새였습니다. 한 독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도 같았고 세 번째도 같았습니다. 수십 독이 전부 죽었습니다. 같은 누룩, 같은 물, 같은 항아리. 그런데 전부 썩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그 집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건너편 그 집이다. 그 말을 믿은 딸은 4년 뒤 원수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도 어느 고을 봉신의 술도가 그 집 술은 3대를 먹여 살렸습니다. 장날이면 대문 밖 느티나무까지 줄이 늘어섰고 한양 벼슬아치가 혀를 차며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고을 자랑처럼 전해지던 집이었습니다. 납품을 이틀 앞둔 가을이었습니다. 외동딸 서아가 항아리 뚜껑을 열었을 때 14살 아이의 코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 술은 죽었다. 아버지 봉제학이 달려왔습니다. 독마다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10독, 20독, 30독. 열어볼수록 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 같은 누룩, 같은 물, 같은 항아리.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전부 죽었습니다. 서아는 14살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누룩 냄새를 맡고 자란 아이. 12살의 발효 상태를 코로 구분할 줄 알았고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이 집 술맛은 내 코가 지킨다. 서아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 일상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서아의 기억 한 구석에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1년쯤 전이었을 겁니다. 어느 저녁 술도가 뒤 우물가에서 본 적 없는 사내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였고 한쪽 다리를 약간 끄는 걸음이었습니다. 왼쪽 손등에 길게 패인 흉터가 있었는데 우물 난간을 짚는 순간 달빛에 희끗 드러났습니다. 서아가 다가가자 사내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절뚝거리는 뒷모습이 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서아는 아버지에게 말했으나 봉제학은 지나가던 사람이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서아도 곧 잊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소문은 술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봉신의 술 맛이 같다더라. 납품도 못했다면서 거래처 셋이 한꺼번에 끊었다더구먼. 장터에서 시작된 말이 고을 전체를 돌았습니다. 봉제학은 해명을 하러 다녔으나 한번 돌아선 거래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에서 봄에 꾸어간 황곡의 되갚을 기한이 닥쳤으나 거래가 끊긴 마당에 쌀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갚아야 할 쌀에 쪼들리니 술을 담글 쌀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석 달, 3대가 쌓은 것이 석 달 만에 허물어졌습니다. 봉제학은 그 겨울 빈 술독 앞에 앉아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등이 구부정해졌고 말이 줄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었으나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늦가을의 자리에 눕더니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아를 불러앉힌 것은 이듬해 첫눈이 내리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아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건너편 그 집이다. 같은 고을, 같은 술도가. 장시주가. 누구나 이름을 아는 맞수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이 손을 썼다. 거래처에 말을 뿌리고 우리 술에 흠을 잡은 것이요.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서린 것은 분노가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평생 술만 빚어온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것은 술이 아니라 원한이었습니다.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서아의 나이가 15이 되던 정월, 봉제학은 빈 술독 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서아는 15에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집은 빚에 눌려 남의 손에 넘어갔고 술도가의 간판은 떼어졌습니다. 서아를 거둔 것은 먼 친척 이시댁이었습니다. 거두었다 하기엔 행랑방 한 칸에 밥 한 그릇을 내어준 것이 전부였지만 갈 곳이 없는 서아에게는 그마저 은혜였습니다. 허나 은혜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밥상에서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시댁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서아는 밥을 짓고 반찬을 놓고 수저를 세고 물을 끓인 뒤에야 상 끝에 비좁게 앉았습니다. 이시댁 큰아들이 국을 한술 떠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간이 싱겁네. 밥은 해놓을 줄 알아야 밥을 먹을 것 아뇨. 서아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시댁 어른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런 일상이 쌓였습니다. 주걱질이 짧아지고 빨래를 시키는 말투가 거칠어지고 군식구라는 말은 입 밖에 나오지 않아도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날 저녁 행랑방에서 아버지가 쓰던 누룩 주머니를 꺼내 코에 대었습니다. 이미 향은 거의 날아가 있었으나 3배올 사이에 밴 희미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남긴 전부였습니다. 밤마다 서아는 방 문을 닫고 앉아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되뇌었습니다. 건너편 그 집이다. 4년을 견뎠습니다. 행랑방에서 밥상 끝에서 장터에서 4년. 봉신의 그 딸 아직 거기 있다더라 하는 말을 등 뒤로 듣는 것을 견뎠습니다. 15의 아이는 19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야위었으나 눈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4년 동안 서아의 안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노가 다짐이 되고 다짐이 계획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실행으로 넘어간 것은 4년째 되던 해봄 장터에서였습니다. 이시댁 심부름으로 장에 나간 서아는 포목점 앞을 지나다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아낙 둘이 서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봉신에 망하고 나서 장신애가 제일 득 봤다더라. 그 고을에서 술은 이제 장신의 천지지. 서아의 발이 땅에 붙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시댁 안악이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서아의 귀에 꽂혔습니다. 장신의 큰아들, 아직 장가를 못 갔다더구먼. 서아는 그날 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서아는 이시댁 어른을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람되오나 중매를 넣어주십시오. 이시댁 어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군식구를 보내는 길이 스스로 열린 셈이었으니까요. 봉신의 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장신애에서 받아줄 까닭이 없었으나 서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먼 조카로 가면 됩니다. 봉신의 딸인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시댁 어른은 잠시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중매쟁이 곽시댁에게 돈 몇 푼을 쥐어주었고 혼인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장신애는 가문의 깊이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보는 집안이었습니다. 중매쟁이가 전한 말은 단정하고 눈치가 빠르며 일을 시키면 2번 말할 필요가 없는 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장우진은 맞선 자리에서 돌아서며 아버지에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눈이 또렷한 사람이네요. 그것이 허락이었습니다. 혼인날 서아는 가마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풍악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가마꾼의 발걸음이 길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서아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떠오른 것은 풍악도 축하도 아닌 빈 술독 앞에 쪼그려 앉아 있던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갈라진 손, 쉬어버린 술 냄새, 품속에는 아버지의 누룩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향은 거의 사라졌으나 삼배올 사이에 밴 마지막 흔적이 서아의 가슴에 닿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들어갑니다. 그 집 안에서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로, 복수의 마음으로, 장신의 안채는 서아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원수의 집이라 으리으리할 줄 알았으나 겉은 수수했습니다. 대문은 널 때 장식이 없었고 마당은 깨끗하되 화초 대신 항아리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술을 빚는 집다웠습니다. 서아가 어릴 적 뛰놀던 봉신의 마당과 닮은 구석이 있어서 첫 발을 들인 순간 가슴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허나 서아는 누룩 주머니를 품속에서 한번 쥐었습니다. 닮았다고 같은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서아가 부엌에서 물을 길어오자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첫날부터 일이 부지런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된 이상 당연한 것이지요. 정씨 부인은 흐뭇해했습니다. 서아는 그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며 손톱을 손바닥에 세웠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원수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며칠이 지나자 서아는 장신의 살림의 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일은 정씨 부인과 늙은 참모가 나누었고 서아가 들어가 밥을 짓겠다고 하자 참모 할멈은 사흘째 되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서아는 밥을 지으며 식구들의 입맛을 하나씩 외웠습니다. 원수의 집 살림을 제 손에 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부엌에서 밥이 뜸들 때 나는 구수한 김 마당에서 항아리 사이로 불어오는 누룩 바람, 이 집이 아버지의 집과 같은 냄새를 품고 있다는 것을 서아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이 집의 술을 안에서부터 망가뜨리는 것. 혼인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 서아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도 술 빚는 일을 거들어도 되겠습니까? 어릴 적 친척집에서 어깨너머로 본 것이 있습니다. 정씨 부인은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서아는 항아리를 닫고 누룩을 옮기고 물을 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시키는 일은 빈틈없이 해냈고 한 달쯤 지나자 발효 과정의 핵심에까지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아의 실력이 먼저 드러난 것은 칼을 쓰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술도가에서 서아가 항아리를 둘러보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곁에 왔습니다. 서아는 아무 생각 없이 몸에 밴 습관대로 독 하나에 코를 가까이 대더니 말했습니다. 이 독은 어제 볕을 오래 받았습니다. 발효가 반나절 앞서 있어요. 정씨 부인이 눈을 둥글게 떴습니다. 어머, 그걸 어찌 아느냐? 서아는 그제야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수백 번 반복한 것이 손과 코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깨 너머로 본 것이 있어서 어림짐작입니다. 정씨 부인은 고개를 갸웃했으나 깊이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서아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서아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준 감각은 숨기기에는 몸에 너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때부터 움직였습니다. 누룩의 비율을 미묘하게 틀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한 번에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석 달이 쌓이면 술맛이 흔들릴 만큼 서아의 코는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감각이 이제는 칼이 되어 쓰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독의 뚜껑을 닫을 때 서아의 손이 한순간 멈추었습니다. 이 독 하나, 이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를 아버지가 맡았다면 술을 살리는 데만 쓰던 코를 딸이 술을 죽이는데 쓰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을 것입니다. 서아는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웠습니다. 지워야 했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장신의 단골 중 몇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올해 술이 작년만 못한 것 같은데 아직 큰 문제는 아니었으나 서아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아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장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혼인 후에도 다정한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더욱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술도가로 나갔고 저녁이면 장부를 펼쳐 숫자를 훑쳤습니다. 서아는 처음에 무심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우진은 무심한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아가 항아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우진이 불쑥 물었습니다. 당신 누룩을 다뤄본 적이 있소? 서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척집에서 어깨너머로 본 것이 전부입니다. 우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다만 돌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어깨너머치고는 손이 익은 사람이요. 서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등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아가 항아리를 옮기다가 뜨거운 독뚜껑에 손을 대었습니다. 서아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손을 뒤로 감추었으나 손등에 붉은 자국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아의 손을 한번 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술도가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식경도 지나지 않아 서아가 쓰는 방 앞에 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사기 그릇에 상처에 바르는 약이 담겨 있었고 깨끗한 헝겊이 접혀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약 그릇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원수의 아들이 나쁜 사람이면 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미워할 수 있으니까요. 서아는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그때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건너편 그 집이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장신의 대문 앞에 말 탄 사내가 멈추었습니다. 나이 50 깨끗한 도포에 부채를 든 사내. 장사치에 몸이면서 양반의 차림을 하고 있었고 얼굴에 감정이라고는 없었고 입가에 옅은 웃음만이 붙어 있었습니다. 장기태가 직접 마당까지 나와 맞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최어른. 도겸 상단의 대방 최도겸이었습니다. 서아는 안채에서 차를 내오며 그 사내를 처음 보았습니다. 최도겸은 찻잔을 받으며 서아를 힐끗 보았으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장어른, 올해 납품 물량이 작년보다 줄었다 하던데. 장기태가 대답했습니다. 거래처가 몇 군데 끊겨서 조절한 것이요. 최도겸은 부채를 펼치며 웃었습니다. 요즘은 술맛보다 길이 중요하지요. 좋은 술이 있어도 나르는 길이 막히면 소용없는 법이요. 우리 상단을 통하시면 길은 제가 열어드리리다. 장기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진은 방 한쪽에서 장부를 보는 척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붓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도겸이 돌아가기 직전
마당에서 서아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장기태와 우진은 이미 안쪽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마당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최도겸은 서아를 위해서 아래로 한번 훑쳤습니다. 쟤는 눈이었습니다. 며느리 되시오? 예. 최도겸은 부채를 천천히 접으며 서아의 손을 보았습니다. 찻상을 들고 있는 손. 행랑방에서 4년 빨래와 부엌일로 트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좋은 집에 왔으니 살림이나 잘하시오. 서아는 예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찻상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으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도겸이 대문을 나선 뒤 서아는 한참 동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찻상의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부엌에서 나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만 다녀가면 집안 공기가 답답하다. 서아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도 누군가에게 쪼이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때의 서아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장시내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중 하나가 갑자기 납품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을 받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가 끊겼고 포구 쪽 객주에서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장기태 어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별일이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서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누룩을 틀어 술맛을 흔든 것은 맞으나 거래처가 끊기는 것은 서아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술맛 불만이 나오려면 아직 석 달은 더 걸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끊기고 있습니다. 서아는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이 무너지고 있는 속도가 내 계획보다 빠르다. 그 밤 서아는 방에서 창문 너머 항아리들이 줄지어 선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독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봉신의 마당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서아는 창틀을 쥔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언가 맞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이 지나도 그 어긋난 감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룩 때문이 아니라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거래처가 끊기고 장터에서 소문이 돌고 포구 객주가 등을 돌린다. 이 흐름은 서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서아에게 기시감을 주었습니다. 그 무렵 우진은 서아에게 장부 정리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줄어들자 끊긴 거래를 정리하고 남은 거래의 수를 맞추는 일이 오히려 더 늘어났고 서아의 셈이 빠르다는 것을 우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장부 좀 정리해 주시오. 눈이 어두워서 숫자가 겹쳐 보이오. 사랑채 선반 위의 장부가 서아의 손에 닿게 된 것은 그렇게 우진 스스로가 건넨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어느 날 밤 올해 장부를 정리하다가 지난 수년간의 묵은 장부에까지 손이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부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3년 전 장시내의 거래처가 갑자기 두 곳 줄었습니다. 2년 전 포구 쪽 객주와의 거래 조건이 나빠졌습니다. 작년에는 장터 상인 몇이 장신의 술 대신 다른 술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이 흐름, 이 순서, 거래 차단, 소문 유포, 납품 방해, 봉신회가 망할 때와 같았습니다. 순서만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긴 거래처의 이름 중 몇은 서아가 어릴 적 아버지가 장부에 적어두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거래처들이 봉신회와 거래를 끊은 뒤 장신회와도 같은 방식으로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장부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이 우리를 망친 것이 아니라 이 집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서아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위에 세운 복수가 그 복수를 위해 숨기고 속이고 틀어놓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장신의 장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장터를 돌며 오래된 상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봉신회가 망하던 해 거래를 끄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고. 대부분은 기억이 희미하다 했으나 한 늙은 주모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거래를 끄는 게 아니라 끊으라고 한 사람이 있었지. 도겸상단에서 사람이 왔었어. 봉신에 술 들이면 우리 물건 안 넘긴다고. 도겸상단. 서아는 그 이름에 멈추었습니다. 며칠 전 장신의 대문 앞에 멈추었던 말탄 사내, 부채를 든 사내, 술맛보다 길이 중요하지요라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걸렸습니다. 도겸상단 고을 지부는 봉신의 술도가 건너편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건너편. 서아의 손이 장부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말. 건너편 그 집이다. 서아는 4년 동안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믿었습니다. 건너편이라 하면 곧 장신혜라고. 봉신혜와 장신혜가 같은 고을 술도가로 경쟁하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술도가에서 고개를 돌려 건너편을 보면 늘 장신의 술도가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던 또 다른 집, 도겸상단. 서아는 그 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을 하는 집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장신혜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아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등 뒤가 벽에 닿았습니다. 4년 동안 품고 산 확신이 한 줄의 주소 앞에서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다시 장부를 뒤졌습니다. 장신의 거래 기록 곳곳에 도겸이라는 이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장신의 유통 경로가 하나씩 도겸상단 쪽으로 좁혀지고 있었고 도겸상단을 거치지 않는 거래처는 하나씩 끊기고 있었습니다. 같은 구조였습니다. 봉신혜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 그리고 장신의 선반 맨 아래 먼지가 쌓인 묵은 장부 속에 끼어 있던 낡은 거래 문서에서 도겸양조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오래전 아버지가 술독을 보며 낮게 중얼거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겸양조 술은 변변찮으면서 길 눈만 밝은 놈이지. 최도겸이 처음에는 술을 빚는 사람이었으나 봉신혜와 장신혜에 눌려 거래처를 잡지 못하고 문을 닫은 뒤 유통으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최도겸은 한때 술을 빚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술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재료로 같은 시간을 들여도 어떤 집의 술은 사람을 부르고 그의 술은 외면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알았습니다. 좋은 술이 아니라 길을 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만들지 못하는 자가 만드는 자를 지배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아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조각이 맞추어졌습니다. 봉신의 술이 한꺼번에 쉰 그 가을. 같은 누룩, 같은 물, 같은 항아리인데 수십 독이 동시에 망가진 그 일. 아버지는 끝내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늙은 주모가 했던 말 끝에 덧붙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봉신의 우물가에서 낯선 사내를 봤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누군지는 몰라. 근데 그 뒤로 술이 쉬었지. 서아가 물었습니다. 그 사내가 어디 사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늙은 주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다만 장날마다 장터 끝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늙은이가 하나 있는디 다리를 절더라고. 그 사내인지는 모르겠어. 우물, 양조에 쓰는 물. 서아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달빛 아래의 우물가, 끌리는 다리, 왼손 등의 흉터, 다가가자 말없이 돌아서던 뒷모습, 담 너머로 사라지던 그림자. 서아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술이 쉰 것은 하늘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장신애가 봉신애를 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겸상단이 두 집을 동시에 흔든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원수라 믿게 만들고 경쟁시키고 약해지면 종속시키려는 구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믿었던 건너편 그 집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밤 방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장부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촛불이 꺼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된 사람을 원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누룩을 틀어놓은 것, 그것은 이 집을 더 빨리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적의 일을 내가 도운 꼴이 된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누룩 주머니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품고 있던 것을 처음으로 몸에서 떼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방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멈추었다 돌아가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우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다는 걸 우진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다음 날 아침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누룩의 비율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것은 아직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것부터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사흘을 더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진이 사랑채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 서아가 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를 들고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 말을 꺼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우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서아는 방 안으로 들어와 우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침묵을 견딜 줄 아는 사람.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진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이마가 거의 바닥에 닿을 만큼. 우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씨 댁의 조카가 아닙니다. 봉씨 주가의 딸입니다.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촛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서아는 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우리를 망쳤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 집을 무너뜨리려고 시집을 온 것입니다. 누룩을 틀었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장부에서 발견한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도겸상단의 존재, 두 집안을 동시에 흔들어 온 구조, 봉신의 우물에 손을 댄 흔적, 최도겸의 과거, 잘못된 사람을 원수로 삼았습니다. 진짜 적의 일을 제가 도운 셈입니다. 서아는 이 말을 바닥에 대었습니다.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우진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촛불이 한 뼘은 더 탄 뒤에야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으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소. 서아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배웠다는 사람이 누룩을 다루는 손이 너무 익었소.
그래도 묻지 않았소.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소. 우진은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아를 보았습니다. 누룩을 틀었다 했소? 예. 우진의 턱이 한번 굳었습니다. 입술이 한번 떨렸습니다. 당신이 손댄 그 독. 서아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난 추석에 내가 그 독에서 술을 떠서 아버지께 올렸소. 서아의 숨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모금 드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소. 올해 술이 잘 되었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소. 우진의 목소리가 한 단 낮아졌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틀어놓은 술이었소. 서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우진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 거짓이었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이 처음으로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누룩을 만지던 손도, 재고를 셀 때 정확하던 것도, 내가 아버지께 올린 그 술도, 내가 믿었던 것이 다 칼이었단 말이요. 방 안의 공기가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우진은 한참을 침묵한 뒤 물었습니다. 돌려놓았소? 서아는 놀랐습니다. 사흘 전에 맛이 돌아오기 시작했소. 당신이 손을 댄 것이라 짐작했소.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생각이요? 망치지 않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 우진은 한참을 서아를 보았습니다. 살리겠다는 말은 들었소. 허나 믿겠다는 말은 아직 못하겠소. 서아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살리겠다고 하니 내쫓지는 않겠소. 허나 믿는 것은 보고 나서 하겠소.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 앞에서 한번 멈추었습니다. 오늘은 나가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서아는 빈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촛불이 거의 다 타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술도가로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독 앞에 앉았습니다. 뚜껑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추석날 아버지에게 따라드린 그 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시던 그 한 모금. 그것이 서아의 칼이 담긴 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것은 서아이지만 그 술을 아버지께 건넨 것은 자기 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독 위에 한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속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돌려놓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직 끝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술도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진은 서아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저녁 우진이 사랑채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도겸 상단에서 포구 전체에 정가를 돌린 모양입니다. 장신의 술을 받는 객주와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남은 거래처가 둘뿐입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우진이 술도가에서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가 갔을 때 우진은 독 하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독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요? 서아는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서아가 틀어놓았던 마지막 독이었습니다. 이 독은 아직 덜 돌아왔습니다. 우진이 서아를 보았습니다. 되돌릴 수 있소? 됩니다. 누룩을 보충하고 온도를 낮추면 보름 안에 맛이 잡힙니다. 우진은 한참을 서아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되돌릴 방법을 아는 사람도 당신뿐이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필요에 의한 판단이었습니다. 반드시 되돌리겠습니다. 서아는 그날부터 망친 독들을 하나씩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율을 다시 잡고 온도를 조절하고 발효 상태를 하루에 3번씩 코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감각이 이번에는 칼이 아니라 바늘이 되어 쓰였습니다.
찢어진 것을 꿰매는 바늘. 그러나 서아가 독을 살리는 동안에도 장신혜의 바깥은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망친 술맛의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 장신의 술이 예전만 못하다는 소문이 장터에 돌기 시작했고 독염상단이 거래를 죄는 것과 겹치며 장신혜를 양쪽에서 눌렀습니다. 장기태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처음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장날까지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이 집도 봉신의 꼴이 된다. 봉신의 꼴. 서아는 밥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서아를 불렀습니다. 정씨 부인은 한참을 서아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으로 들어온 건 밉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내 손이 떨리는 걸 보니 거짓만 품고 산 아이는 아니구나. 서아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목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씨 부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면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독이나 먼저 살려라.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아가 손본 독들의 맛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직접 맛을 보았습니다. 한 모금 머금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으나 서아는 그 끄덕임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하오.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함께 있겠소. 이튿날 장기태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아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고백했고 장기태는 긴 시간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장기태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우진아, 내가 이것을 알고도 두었느냐?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짐작만 있었습니다. 짐작이 있었으면 물었어야지. 아비인 나보다 며느리를 먼저 믿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서방님의 탓이 아닙니다. 제가 속인 것입니다. 장기태는 한참 동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봉신의 술도가. 서아를 보았습니다. 나도 그 집 술을 마셔봤다. 좋은 술이었다. 서아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내 아비가 나를 원수로 알고 죽었다는 것이 내가 더 억울하구나. 장기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느린 한숨이었습니다. 돌려놓을 수 있느냐? 예. 그럼 돌려놓아라. 둘 다. 서아는 이 말을 바닥에 대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아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룩의 비율을 완전히 원래대로 복원했습니다. 장신의 술은 보름 만에 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봉신회에 남은 인연을 찾는 것. 서아는 장터를 돌며 아버지의 옛 거래처를 수소문했습니다. 서아가 먼저 찾아간 곳은 장터 남쪽 끝 늙은 객주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봉제학이 생전에 가장 오래 거래하던 곳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서아를 보고 놀랐습니다. 봉신의 딸이 살아있었구나. 서아는 고개를 숙이고 사정을 말했습니다. 봉신의 술을 다시 빚고 있다는 것. 독염상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고 싶다는 것. 박노인은 문 밖을 한번 살피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가, 그 마음은 알겠다. 근데 독염상단과 엮이면 나는 끝이요. 알겠습니다. 서아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마음은 있으나 상단이 무섭다고. 그런데 네 번째 곳에서 돌아오는 길에 서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체격이 크고 눈이 차가웠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서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장신의 며느리 맞소?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어른께서 전하라 하셨소. 장터에서 돌아다니는 건 자유지만 우리 거래처에 손을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두 번째 사내가 서아의 손에 들린 보자기를 잡아챘습니다. 거래처에 맛을 보여주려고 가져간 봉신의 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는 보자기를 풀어 안에 사기병을 꺼냈습니다. 사기병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사기병이 깨졌습니다. 술이 흙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누룩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배암, 아버지의 발효, 서아의 손으로 빚은 술이 흙에 스며들었습니다. 다시는 안 보였으면 좋겠소. 사내 둘이 돌아갔습니다. 서아는 깨진 사기병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렸으나 주먹을 쥐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대로 두었습니다. 서아는 깨진 조각을 주워 보자기에 쌌습니다. 젖은 보자기를 안고 장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술도가에 들어가 새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깨졌으면 다시 빚으면 됩니다. 우진은 포구 쪽의 상단을 우회할 수 있는 소규모 객주를 찾아냈고 서아는 장터의 오래된 인맥을 하나씩 되살렸습니다. 봉신회의 술 빚는 기술과 장신회의 상업 기반이 처음으로 맞닿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어느 저녁 항아리 앞에 서서 발효 냄새를 맡았습니다. 코끝에 닿는 익숙한 향. 이번에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아와 우진이 준비한 것은 단순히 술을 파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겸상단의 구조를 고을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우진은 포구 쪽 객주와 장터 상인 며칠 미리 만나 사정을 알렸습니다. 도겸상단에 묶여 불이익을 당한 상인들이 적지 않았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아는 장신의 술과 함께 봉신의 술을 다시 빚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 봉신의만의 누룩배합, 봉신의만의 발효시간, 봉신의만의 끝맛, 장신의 항아리를 빌려 장신의 물을 쓰되 봉신의 손으로 빚은 술이었습니다. 우진은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서아가 누룩을 만지는 손은 이 집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떨림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그것을 보며 처음으로 며느리가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장날이 다가올수록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장날 사흘 전 자리를 잡아두었던 상인 하나가 우진을 찾아왔습니다. 장서방 미안하오. 자리를 빼야겠소. 도겸상단 쪽에서 사람이 왔소. 우진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인이 돌아간 뒤에야 주먹을 한번 쥐었다 폈습니다. 장날 이틀 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신의 며느리가 사실은 봉신의 딸이래. 거짓 혼인이라더라. 도겸상단이 중매쟁이 곽씨 댁의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반만 섞어 무기를 만드는 것. 도겸상단의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같았습니다. 서아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서아가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 해가 됩니다. 우진은 서아를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당신이 빠지면 봉신의 술은 누가 빚소?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사실이요. 허나 지금 이 술도 사실이요. 사실과 사실이 부딪히면 남는 것은 보여주는 쪽이요. 장날 전날이었습니다. 서아는 내일 장터에 내놓을 술을 술도가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집안이 조용해진 뒤였습니다. 서아가 항아리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고 있을 때 술도가 뒤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사내 셋이 술도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나
서아는 그중 하나의 체격을 기억했습니다. 골목에서 술병을 밟은 사내였습니다. 사내 하나가 말했습니다. 내일 장에 나가지 마시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어른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요. 내일 상 펼치지 말고 장부도 내놓지 마시오. 두 번째 사내가 항아리를 보았습니다. 안 들으면 이것도 골목의 그 병처럼 되는 거요. 서아는 항아리 앞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가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술도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기태였습니다. 누구냐? 장기태가 술도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초롱이 들려 있었습니다. 초롱빛이 사내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내 집 술도가에 밤에 들어와서 내 며느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냐? 장기태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집의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돌아서서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장기태는 항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손대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서아를 보았습니다. 다친 데는 없느냐?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기태는 잠시 서아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 아비도 이렇게 당했겠구나. 서아는 그 말에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 장에 나가거라.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겁먹으면 지는 거다. 내 아비가 그래서 졌다. 그 말은 아팠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장기태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하인을 세워둘 테니 밤새 나가지 마라. 서아는 그 밤 술도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옆에 앉아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봉신의 술, 장신의 술, 두 냄새가 어둠 속에서 서아의 코에 닿았습니다. 그 밤늦게 자리를 빼겠다던 상인이 다시 왔습니다. 장서방, 나도 도겸상단한테 당한 게 있소. 자리 빼지 않겠소. 장날이 되었습니다. 고을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아와 우진은 장터 한가운데에 상을 펼쳤습니다. 상 위에는 술이 두 종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씨 주가의 술, 하나는 봉씨 주가의 술. 두 집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것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봉신에는 망한 지 오래된 집이었고 두 이름이 한 상에 함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서아가 상 앞에 서서 손님을 맞기 시작했을 때 시선 하나가 계속 느껴졌습니다. 장터 끝 짐을 쌓아둔 더미 옆에 늙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옷은 초라했고 한쪽 다리를 약간 끌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사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날마다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아가 장터를 돌며 거래처를 수소문하던 몇 주 동안 그 사내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아가 지나갈 때면 고개를 돌렸고 서아가 돌아보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금 그 사내가 상 위에 놓인 봉씨 주가라 적힌 술독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왼쪽 손등에 길게 패인 흉터가 햇빛 아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아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사내는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돌아서려다가 다시 멈추었습니다. 서아는 의아했으나 손님이 밀려오고 있었기에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도겸상단의 대방 최도겸이 나타났습니다. 나이 50 깨끗한 도포에 부채를 든 사내. 표정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 위에 도겸양조라 적힌 낡은 문서가 펼쳐져 있다는 말이 상단의 다음 모양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술을 빚지 못해 문을 닫았던 자신의 과거 그것만은 남의 입으로 떠도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도겸은 우진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신애가 우리 상단을 거치지 않고 술을 내놓겠다?
부채를 한번 접었다 폈습니다. 그 길 누가 쥐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서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도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낮대 또렷했습니다. 도겸 상단 어른께 여쭙겠습니다. 6년 전 가을 봉신의 우물에 사람을 보낸 것이 상단입니까?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독이 한꺼번에 쉰 그 가을, 누룩도 물도 같았는데 술만 쉬었습니다. 우물가에 한쪽 다리를 끄는 낯선 사내가 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최도겸의 손이 부채 위에서 미세하게 멈추었습니다. 봉신애가 쓰러진 뒤 장신애를 같은 방식으로 조이기 시작한 것도 상단입니다. 거래 차단, 소문 유포, 납품 방해, 순서까지 갔습니다. 서아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도겸양조, 20여 년 전에 상단 어른께서 직접 술을 빚으셨지요. 두 집에 눌려 거래처를 잡지 못하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최도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만들지 못하니 만드는 자를 쥐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단의 장사 방식입니까? 서아는 장부를 꺼내 상 위에 펼쳤습니다. 봉신애의 옛거래 기록과 장신애의 장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 옆에 도겸양조가 적힌 낡은 문서를 함께 펼쳤습니다. 같은 거래처, 같은 시기, 같은 방식의 차단. 장터의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도겸은 부채를 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번 부채질을 했습니다. 장부는 장부일 뿐입니다. 거래가 끊긴 것은 장사에서 흔한 일이요. 그것을 엮어 누군가를 몰아세우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 원망이요. 장터가 흔들렸습니다. 수군거림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는 밀린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끌리는 다리, 한쪽으로 기우는 걸음, 장날마다 같은 자리에 서서 서아를 보고 고개를 돌리고 다시 보던 사내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왼쪽 손등의 흉터가 그대로였습니다. 사내는 서아 앞에 멈추었습니다. 서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도겸을 보았습니다. 최도겸은 그 사내를 보는 순간 부채를 쥔 손이 멈추었습니다.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우물 내가 손댔소. 장터가 얼어붙었습니다. 6년 전 가을, 도겸 상단 사람에게 돈을 받았소. 밤에 봉신의 우물에 들어가 물에 약을 풀었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술이 쉬었소. 그 집이 망했소. 주인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소. 사내가 서아를 보았습니다. 봉신의 주인 어른의 딸이요?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사내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6년 동안 장날마다 이 장터에 섰소.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게 벌이라고 생각했소. 근데 벌이 아니었소. 숨은 거였소. 죽을 때까지 입 다물려 했소. 근데 저 술독 보고 더는 못 살겠어서 나왔소. 장터가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사내는 최도겸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채가 닫혀 있었습니다. 입가의 웃음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침묵. 그것이 인정이었습니다.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누가 아버지를 죽였는지 알겠습니다. 최도겸은 서아를 보았습니다. 서아도 최도겸을 보았습니다. 6년의 무게가 두 사람의 시선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장터의 상인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자리를 옮기고 최도겸 쪽에서 한 발씩 물러나는 것. 소리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최도겸은 부채를 소매 안에 넣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늙은 사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 절하지 마시오.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이 늙은이는 절 받을 얼굴이 아니오. 사내는 돌아서서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최도겸과 반대쪽으로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서아는 그 등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빈 술독 앞에 쪼그려 앉아 있던 아버지의 구부정한 등. 그날 두 집 술은 장터에서 동이 났습니다. 정씨 부인이 상 뒤에서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나와 술을 잔에 따르고 손님에게 건네고 빈잔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과거를 알고도 상 뒤에 선 것이었습니다. 서아가 한번 돌아보았을 때 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국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봉신의 술을 기억하는 늙은 사내가 한 사발을 받아 마시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이요. 봉신의 그 맛이요. 서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늙은 사내의 증언은 관아에까지 닿았습니다. 자수한 사내의 진술과 서아가 정리한 장부, 포구 상인들의 탄원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도겸상단의 장부가 걷어들여졌고 20여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구조가 그 자신의 기록에 의해 벗겨졌습니다. 최도겸이 관아에 불려가는 날 장터 쪽을 한번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술을 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았습니다. 최도겸은 서아에게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관아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은 여전히 곧았으나 그 등 뒤에 길은 없었습니다. 도겸상단의 간판은 그의 겨울에 내려졌습니다. 서아는 장신의 며느리로 봉신의 딸로 두 집의 술을 빚었습니다. 장신의 술도가 한쪽에 봉신의 이름을 단 독이 따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같은 마당, 같은 물, 다른 누룩. 두 집의 술이 한 지붕 아래에서 나란히 익어갔습니다. 이듬해 이른 봄이었습니다. 서아는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우진에게는 다녀오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우진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아가 문을 나설 때 말했습니다. 나도 가겠소. 두 사람은 고을 뒷산 기슭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묘는 산기슭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묘 앞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비석의 글자가 이끼에 덮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무릎을 꿇고 풀을 뽑았습니다. 비석의 이끼를 손으로 닦았습니다. 우진은 몇 발자국 뒤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았으나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서아는 품에서 작은 사기병을 꺼냈습니다. 봉신의 방식으로 빚은 술이었습니다. 장신의 항아리에서 봉신의 누룩으로 서아의 손으로 빚은 술,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묘 앞에 놓았습니다. 서아는 잔을 들어 천천히 코에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맑은 쌀 냄새가 올라왔고 그 뒤로 은은한 단내가 늦게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야 목 안쪽을 따뜻하게 감싸는 향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술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바람이 묘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 사내가 우물에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를 무너뜨린 것은 건너편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쥐고 두 집을 짓밟은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자의 상단은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가 빚던 술은 제가 다시 빚고 있습니다. 서아는 묘 앞 풀밭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아버지가 원수라 믿었던 그 집에서
저는 다시 술을 빚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런데 아버지, 그 집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빚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 술맛은 내 코가 지킨다 하셨지요.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지켰습니다. 서아가 일어섰을 때 우진이 곁에 와서 섰습니다. 내일도 빚읍시다. 서아는 그 한마디에 비로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서아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묘 앞에 놓인 술잔이 먼 데서 햇빛에 한 번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항아리 사이를 지나온 바람에서 누룩 냄새가 희미하게 실려왔습니다. 서한은 복수하려 들어간 집에서 진짜 적을 알았습니다. 원수라 믿었던 사람들은 같은 칼에 베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빚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 술맛은 내 코가 지킨다. 아버지의 그 말을 서한은 6년이 걸려서야 알아들었습니다. 당신이 오래 품은 그 분노는 정말 맞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야기 담벼락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